네, 자본시장 연구원의 이성복입니다. 아,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 1회차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 설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여 명의 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그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서비스 전략 측면에서의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자 합니다. 저는 조사 대상과 조사 배경과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사실 짧은 기간 안에 핀테크 산업이 양적 성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질적 성장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지원센터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미 해외 유망 핀테크 사업 모델과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에 소개하고 전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근본처럼 웨비나 방식을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약 1,14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도 30개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했고 오늘 세미나에서도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30개 조사 대상을 선정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핀테크 기업을 추출했는데요. 크런치베이스닷컴에 등재되어 있는 약 2만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토대로 해서 신규 설립 유망, 그다음에 기업 공개에 성공한 핀테크 기업,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받은 핀테크 기업, 그다음에 각 금융당국, 각 국가의 금융당국에서 금융기조 샌드박스로 신규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30개의 기본 표본을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 표본에서 혁신성, 시장성, 관심도 요건을 충족하는 핀테크 기업을 7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75개를 쭉 그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3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보면은 신규 설립 유망으로 분류된 핀테크 기업이 13개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에 성공한 핀테크 기업이 6개, 그 다음에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0개, 샌드박스 신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이 4개 해서 총 30개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은 B2C 또는 B2B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이렇게 해서 최종 그 조사 대상을 선정해 보니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33%, 3분의 1 정도의 비율로 10개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우선은 그 30개 핀테크 기업을 각각의 그 서비스 분야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뱅크테크, 페이테크, SME테크, 랜드테크, 프랍테크, 웰스테크, 펀딩테크 그리고 기타로 구분을 했고요. 회사 개요에는 자금 조달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 중에서 혁신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선별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구조와 절차들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에서 제공했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왜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 평가받는가를
볼 때는 그 서비스의 목적이나 특징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도 해외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와 같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국내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와 내용도 파악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전략, 기술 전략, 성장 전략 측면에서 특징들을 도출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외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는 가능하나 국내에는 없거나 출연하지 못하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유형과 이유를 좀 파악하고자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해외처럼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를 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서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비스 차별성과 기업 성장성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안점은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실적과 기업 가치 상승 이유들을 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약 1시간 동안 발표를 할 텐데요. 혹시 발표 도중에 질문 사항들이 있거나 궁금한 점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질문과 답변 창에다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세미나 중간중간에 Q&A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서비스 전략 측면에서의 그 공통된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앱 전략을 통해서 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비금융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고객의 수요를 유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특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는 자녀와 가족의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시한다. 아마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지만 국내 여건상 이러한 그 서비스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도 국내 여건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오늘 발표 자료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다면 답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30개 그 최종 조사 대상 중에서 서비스 전략 측면에서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원앱 전략을 추구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원앱 전략을 많이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원앱 전략이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의 니즈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나. 그리고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하나의 플랫폼 관리 측면에서도 하나의 플랫폼을 창구로 해서 고객의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원앱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제3자 제휴, 다른 핀테크 기업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저축, 투자, 보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양상이 파악이 됐습니다. 왜 가능하냐라고 봤었을 때는 금융상품 판매업 등록이 유연하고 금융회사 등 제3자와의 업무 제휴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라이센스가 있으면 모회사의
플랫폼에서 자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서비스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객한테 설명하거나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원앱 전략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는 그 최종 대상에 포함된 핀테크 기업 중에서 저는 오늘 세 개의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핀테크 기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원앱 전략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영국에 설립된 레볼루트인데요. 레볼루트는 유럽에서는 은행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전자 지급 결제 업자입니다. 하지만 이 그 레볼루트의 사업 전략은 서비스 전략은 One App All Things Money입니다.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의 앱으로 해결한다라는 전략하에서 계속해서 서비스 영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레볼루트를 조사했을 때와 이번 주에 발표 자료를 조사했을 때의 차이점을 보면은 이전보다도 그 서비스 범위가 많이 확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3자 제휴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모바일 뱅킹, 저축, 카드 결제, 국내 송금이 환전, 투자 보험 서비스까지 레볼루트 앱에서 동시에 제공하고 있고요. 저축이나 카드 결제나 국내 송금이 환전 등을 위해서는 제3자와 제휴를 했고 투자나 보험 서비스를 위해서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 서비스 범위가 최근에는 금거래라든가 금매매라든가 아니면 그 여행, 숙박, 예약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1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서파이입니다. 지금 서파이는 핀테크 유니콘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서 제3자 제휴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예금이나 지출이나 대출이나 투자, 보험 등 모든 영역의 금융 서비스를 서파이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API, 오픈뱅킹 API 기술 업체인데요. 플레이드를 통해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 서비스는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은 아니고요. 예금은 아니지만 예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까지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서파이 증권이라는 자회사의 CMA 계좌, 현금 관리 계좌와 그 다음에 제휴은행의 스윕 디파짓 어카운트, 미국에서는 증권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축으로 분산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체적으로 어필리에이트 뱅크 제휴은행들 숫자는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은행에 예금을 분산 유치해서 현금 자산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원래 처음부터 제공했던 대출 서비스, 그 다음에 자회사를 설립한 투자와 자산관리 서비스, 보험 서비스도 생명보험 에이전시를 설립을 해서 실제 뉴욕 알리안츠 생명보험사와 그 다음에 레더라는 보험 서비스 회사, 국내로 따지면은 보험 대리점인데요. 해서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베하고도 제휴를 해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설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일부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다가 아니면 제공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는데 서파이는 좀 더 유연하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15년 인도에서 설립된 펌페인데요. 펌페는 인도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 페이테크, 핀테크 기업입니다. 근데 간편 송금이나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 상품이라든가 펀드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특히 펌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펌페 앱에서 보험이나 펀드 상품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펌페를 조사를 했을 때는 웹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인도 기업이 갈수록 해외에서 접근하는 거를 계속 막고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홈페이지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웹페이지가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도 보면은 국내로 따지자면 전자 금융업자가 보험 대리점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약간 유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해서 방카슈런스 제도를 보면은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업자는 아직까지는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비스 측면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비금융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고객의 수요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비금융과 금융 결합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디지털 세계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비금융과 금융의 결합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경쟁력뿐만 아니라 확장성을 제고해주는 그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비금융 서비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사실상 금융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 기업은 세 곳인데요. 인도의 폼페하고 미국의 트루비라고 미국의 플라이 홈즈입니다. 인도의 폼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펀드 상품이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폼페의 핵심 서비스인 간편 결제 서비스와 연계해서 비행기 예약 서비스, 음식, 식료품, 의료약품 등을 주문하고 배달 서비스 받는 O2O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 스위치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 폼페 가입자가 약 3억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에서의 중요한 채널로서 폼페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제휴기업의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트루빌인데요. 사실 트루빌이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독 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특히 지급결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구독 관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경향들이 발견이 됩니다만은 트루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독 서비스 등록이라든가 지급 일정 관리, 구독 중단 서비스 등을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동일한 수요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 플라이홈즈인데요. 플라이홈즈는 핵심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와 모기지 대출 서비스입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모기지 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대출 중개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그 부동산 중개와 함께 모기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로서 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아니면 매입하거나 아니면 매매하거나 아니면 매도할 때 어떤 이사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 매수와 매도의 어떤 시점 간의 차이를 그 극복할 수 있도록 매도 보증 또는 매수 보증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도 보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플라이홈즈가 고객의 주택을 자기 계산으로 매수하고 180일 안에 매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이홈즈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전략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2015년 이전에 오래 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많고 신생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트렌드를 보면은 소매 고객뿐만 아니라 리테일 고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매우 중요한 그 고객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왜 그러면 중요한 고객 집단인가라고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니즈도 있지만 결국에 중소기업이 보면은 어느 국가든지 간에 고용 전체 경제에서 고용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고객이 되면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직원들이 또 개인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작용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례 기업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정도라고 했지만 중소기업에 특화된 그런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 핀테크 기업조차도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총 11개 정도를 사례 기업으로 뽑았는데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한 7개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14년에 설립된 스타일링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뱅크입니다. 그런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도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은행보다는 대형 중대형 기업보다는 그 자영업자, 솔트레이더 뱅킹과 비즈니스 커런트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자 당좌 계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중규모 중견기업보다는 그것보다 더 작은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당좌 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좌 계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출 알림이나 지출 분석이나 영수증 관리라든가 내환 결제 및 송금 이런 부가 서비스들도 제공을 해서 기업이 당좌 계좌를 통해서 아니면 내환 계좌를 통해서 지출되는 모든 경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이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중소기업 개인 고객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화해서 기업 뱅킹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그런 디지털 은행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영관리 솔루션과 함께 하나의 앱에서 자동이체 관리라든가 예약 결제, 명세서 확인, 거래 내역 관리, 회계, 통합 관리, 계좌 한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드의 기업 뱅킹 서비스의 대상을 보면은 프리랜서 하고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그다음에 스케일링 비즈니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유명한 은행으로 평가받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세 곳이 있고 최근에 토스가 중소기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카카오나 K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았을 때는 개인 고객만을 대상으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에 영국에 설립된 고 카들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중소기업이 별도의 지급수단 없이 일종의 플랫폼에서 모든 결제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칭에서도 보시다시피 별도의 카드 발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지급결제와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급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독 관리라든가 아니면 인보이스 매출 채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체러티라고 해서 그, 후원 관리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고카들리스는 스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약간 사이즈가 있는 일반 기업들까지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카들리스가 내걸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은 이런 지급 결제를 자동화해주고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지급 결제를 수동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웨덴에서 2010년에 설립된 아이제틀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제틀로 회사명이 변경이 됐고 페이팔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PG 업체나 벤사들이 이런 그 포스 지급결제 통합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에 집중해서 이런 지급결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제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급수단을 들고 와도 대부분의 지급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신용카드, 직불카드뿐만 아니라 QR코드 등 비접촉식 결제를 승인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 단말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포스 솔루션 안에는 다양한 지급 수단의 어떤 결제 승인이나 매출 관리, 분석, 재고 관리 등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에서도 벤사들이 제공하는 포스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사업자,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재설계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측면, 그러니까 솔루션의 어자일러티가 상당히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제틀 어드밴스라고 해서
소기업의 판매나 거래 데이터에 기반해서 긴급자금 대출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우리 경제 규모를 봤을 땐 우리나라보다 그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핀테크 유니콘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유사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확장성,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할 경우에도 어떤 기술적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현재 이용 가능한 지급결제 수단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다면 어느 국가에 가서도 이런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신규 설립 유망 회사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2인 사업장부터 수백 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퇴직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일정 규모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업이 관리하는 TC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DB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직접 자산 운용을 하는 DC에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파악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주요 고객이 되고 그 기업의 직원들이 2차 고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의 서비스 확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사례로는 2015년에 미국에 설립된 클리어코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클리어코는 창업자의 사업 단계, 창업자의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단계에 맞게 적합한 파트너를 연결해 준답니다. 이 최근에 그 플랫폼 기업들, 특히 창업 기업들의 특징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플랫폼의 확장성을 넓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유사하거나 아니면 보완 가능한 그런 플랫폼들하고 연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파트너 연결, 그 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재고관리 자금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케팅과 재고관리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단계 창업자를 위해서는 엔젤 투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이런 창업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들이 어느 정도 민간보다는 많기 때문에 시장의 유망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차별적인 접근도 상당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2010년에 설립된 펀딩 서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P2P 대출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펀딩 서클은 창업 시작부터 주요 고객 대상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셀프 인플로이드 론이나 아니면 소기업 대출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대출, 코로나 회복 대출과 관련돼서도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펀딩 서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일종의 그 출연 내지 아니면 투자를 합니다. 투자자로 참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안 대출 창구로서 이런 P2P 대출 업체를 이용하는데요. 펀딩 서클이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의 어떤 보조 수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중소기업이 지금 구매 나중 결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그 구매와 관련돼서 그 BNPL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렉시페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 충전 카드 이런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P2P 대출만 중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부가하여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가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도 아마 중소기업 특화 전략과 가족 중심 전략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고객층이 되면 그 자녀도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부모 고객층의 서비스를 유인을, 왜냐하면 부모들도 자녀의 어떤 금융 활동이나 소비 활동에 대해서 매니지먼트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 고객층의 서비스 수요를 유인하고 그 부모의 자녀까지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즉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금융 서비스, 금융 거래가 갈수록 비대면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사생활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어떤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견될 수가 있을 텐데 이를 선제적으로 고려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세 개의 기업은 미국의 커런트, 그 다음에 영국의 스탈링뱅크, 그 다음에 영국의 트러스트 엘리베이트입니다. 저는 먼저 2016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트러스트 엘리베이트라는 핀테크 기업을 살펴보면은 이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선정된 기업입니다. 아마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금융규제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는 개인의 자녀의 어떤 동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면제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뭐냐 트러스트 엘리베이트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고도 자녀의 앱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대신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자녀의 개인정보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같이 주민등록 등본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도 대면에서는 그나마 가능하지만 비대면에서 부모가 부모임을 확인하는 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국내 환경에 맞게끔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서비스 전략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녀의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활동들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2015년에 설립된 커런트라는 그 핀테크 기업입니다. 커런트는 인터넷
전문 은행도 아닙니다. 은행이 아닌데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하고 초이스 파이낸셜 그룹과 제휴해서 사실상 인터넷 전문처럼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팀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은행 계좌 연결을 통해서 부모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즉시 이체가 가능하고 자녀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지출 한도 설정이나 가맹점 차단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마스하고 에리카는 아마 자녀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자녀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보면은 실제 자녀의 계좌의 잔고라든가 지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부모 고객층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링 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접근, 비슷한 접근이긴 한데 카이트라고 해서 6세 15세와 16세 70세를 나눠서 스타링 카이트와 틴 어카운트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 뱅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뱅크입니다. 특히 스타링 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연동이 가능하고 지출 알림이나 한도 설정, 카드 잔금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한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 보면은 스타링 카이트는 국내로 따지자면 신용카드 중에서 가족카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그 6세에서 15세 자녀에게 발급될 수 있는 이런 직불카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불카드를 앱에서 직접 소비 활동들을 조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권한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개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한 부모가 부모 명의의 직불카드를 주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카드의 자녀 발급도 제한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보면은 이런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세, 17세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세, 17세에게는 그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거나 뭐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가지고 발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 전략 측면에서의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돼서 좀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시사점에 대해서 각 전략에 대해서 국내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핀테크 기업이 빅테크가 됐던 아니면 소규모의 핀테크 기업이 됐던 어, 원앱 전략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앱 전략은 그 디지털 환경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핀테크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대면에서와 달리 서비스 결합이나 융합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수익 기반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려면 원앱 전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브랜드의 여러 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브랜드의
해서 여러 금융 니즈를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또 여러 다른 그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모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휴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의 종합 금융 플랫폼에서 여러 핀테크 기업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 측면이나 아니면 서비스 편리성 측면에서 매우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원앱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향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및 등록 규제나 금융회사 업무 위탁 규제 등으로 인해서 원앱 전략을 구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왜 이게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앱 전략을 합리적으로 저기 뭐냐 사용하는 방향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비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지원입니다. 저는 그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그 자신의 금융 앱에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핀테크 기업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과 연계성이 높은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판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엄격한 인허가 등록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지배 측면에서 금산분리를 매우 중시해왔기 때문에 금융과 비금융의 어떤 결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과 비금융의 빅블러가 일어나고 있고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소유지배 측면에서는 금융과 비금융의 분류가 분리되는 게 맞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금융과 비금융이 자유롭게 융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융 서비스와 연계성이 낮은 그런 비금융 서비스를 무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금융 서비스의 어떤 경제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를 한다면 허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시사점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최근에 핀테크 유니콘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 서비스 제공 대상이 소매 고객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나 자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뚜렷이 어떤 규제가 이런 가족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장애가 되는지를 제가 지금 명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앞으로 그 자녀들의 어떤 디지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가족의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규제 완화나 아니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도 적극 고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는 제가 최대한 문제 없게 작성을 해서 센터에서 외부에 공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질문들이 없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Q&A로 총 네, 6건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발표 바로 끝나신 상황이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읽고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앱 전략에서 이제 투자 보험은 제휴가 아닌 자회사 설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지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업권 간의 어떤 칸막이식 인허가 등록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용이라는 형태로 금융업의 범위를 확장해 주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등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금융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등록할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인허가 등록을 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인허가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 제휴하는 것보다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서 관련된 금융업 인허가나 등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미 제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측면에서 제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휴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은행의 당좌 계좌 그 개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아까 말씀드린 그 커런트처럼 지방의 조그만 지방은행들과 제휴를 해서 디파짓이나 아니면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충분했나요? 두 번째 익명 참석자께서 구독 서비스 중복이라 하면 어떤 것들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 아, 그 저기 뭐냐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복 결제는 아니고요. 유사한 서비스,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에도 가입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가입하고 티빙도 가입하고 지금은 그 콘텐츠 서비스들의 어떤 중복성이 베타성이 크고 중복성이 낮기 때문에 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콘텐츠들이 모든 채널에서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많을 걸로 생각되고요. 이런 유사한 구독 서비스의 중복 여부 등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인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핀테크 금융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 메타버스는 뭐 최근에 버즈워드로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그 대형 은행 지주회사 중심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호작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원적인 앱에서의 어떤 그 소통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호작용도 어렵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지만 메타버스에서의 구현되는 서비스들은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처럼 상호작용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고객들 측면에서 서비스 편의성이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하게 그 팔로우에 대해 그런 그 이슈이기는 한데 오히려 메타버스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핀테크 서비스에 접목할까 고민하는 것이 좀 더 먼저 선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익명 참석자께서 2015년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제게 여쭈었습니다. 실제 그 신생 핀테크 기업의 그 연도별 설립 연도별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2017년 정도가 피크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이제 포화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그 핀테크 투자 동향을 봐서도 신생 핀테크 기업보다는 M&A 쪽, 인수 합병 쪽에 투자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지점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추세와 맞닿아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만여 개 중에서 1000여 개를 골랐고 1000여 개에서 75개를 골랐고 그 중에서 30개를 골랐는데 헤펀트비 2015, 16에 설립된 핀테크 기업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약 5, 6년간의 어떤 사업 활동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혁신적 금융 서비스라고 판단했던 방법론이 맞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폭 규제 완화라든가 뭐 어떤 그런 이슈들보다는 어떤 그 핀테크 생태계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익명 사업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족 간 서비스를 묻는 형태가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거로 보여지는데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 제도를 혁신금융으로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 저 아마 그 해외 트렌드를 좀 알았다면은 숙고했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 보호, 차명, 뭐 자녀 보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가족 중심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밸류가 있고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좌 개설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아직 진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금융교육 하는데 사실 다들 아시지만 어렸을 때 돈을 어떻게 쓰느냐부터가 금융교육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 자녀들의 지출 활동을 부모가 어느 정도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 금융교육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뭐 이런 비대면 계좌 개설,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샌드박스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해서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남열 분께서 토스가 사실상 원앱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레거시 금융회사에게는 법률상으로 원앱 전략을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질문이고 민감한 질문인데 토스의 원앱 전략은 현행법으로 따지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원앱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넘겨주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 원앱 전략을 구현하는 해외의 그런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소파이나 소파이나
소파이나 레볼루트나 폰페 같은 경우에는 그 앱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원앱, 그러니까 메뉴는 원앱이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으로 들어가면은 다 링크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 지주회사들도 원앱 전략을 구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명의 참가자께서 신사업을 위해서 금융과 비금융 결합 서비스를 많이 시도하는데 최근 사업들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아까 그 비금융 결합 전략의 사례로서 레볼루트를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레볼루트나 스탈링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그 페이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이런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폰페 같은 경우에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이 약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고 또 확장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KB국민은행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직 좀 규제 측면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현재 금융 당국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규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게 인허가를 줬다는 측면에서 모든 비금융 서비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미 비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했던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금융 서비스에서 비금융 서비스의 어떤 그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붙이는 격이고 금융 특히 이제는 금융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 지주회사가 그런데 은행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에서 금융 서비스를 좀 더 금융 서비스의 어떤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비금융 서비스를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금융 서비스와 연계성이 매우 낮은 어떤 비금융 서비스를 붙인다 했을 때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면은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여행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플라이홈처럼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뭐 이런 서비스를 붙이는 것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는 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참석자께서 현재 핀테크 초기 스타트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원앱 전략을 채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자산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PI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파일로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별 API는 모든 업무 단위에서 잘 발전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마이데이터업이 시행되면서 그나마 기본적인 고객의 금융 정보들은 API가 발전을 주축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여러 가지 그 API 개발에 대한 부담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금융회사와 제휴하려고 해도 API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 제휴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산관리, 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보 외에 또 다른 어떤 아, 고객이 금융정보를 더 확장을 하려면은 상당한 그 개발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들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재님께서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당국의 태도는 어떤가요? 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혁신의 어떤 기점이 되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금융당국의 어떤 그 핀테크 혁신을 바라보는 입장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양적 성장이 가능했던 것도 금융당국의 상당한 진보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아니면 뭐 한 2, 3년 전부터 해외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 단위에서 핀테크 혁신이 어, 금융의 어떤 금융 산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금융의 어떤 그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여하는 게 분명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핀테크 혁신이 금융산업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 구도, 또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끼리의 경쟁 구도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지는 게 아니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튈지 모르다라는 게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 완급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규제라면 그거는 과감하게 없애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도 어렵고 제3자 제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원앱에서 확장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인허가 등록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 제휴를 하더라도 그 제휴 방식이 금융회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때문에 제휴 방식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여러 규제적인 제한 사항들이 그 핀테크 기업의 어떤 원앱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서비스 확대, 제3자 사유,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과감히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 아니면 금융 소비자의 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과감하게 감독을 규제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빅테크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오늘 세미나 발표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금융 계열사의 모니모도 원앱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모니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이기에는 원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뒷단에서는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른 다른 앱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제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 중 마이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의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데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일한 그 맥락에서 박수현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그 정말 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소연님께서 그 광고 마케팅 등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작년 9월 달에 금융당국에서 그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고 광고냐 정보 제공이냐 아니면 중개냐 이런 논의가 있어 왔는데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일부 핀테크 기업들이 마치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고객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광고와 실제 자기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그런 해석사를 내놓게 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마케팅으로 수익을 쉽게 벌 수는 있겠죠. 근데 해외에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장 전략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핀테크 기업과 해외 핀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 모델입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이런 마케팅이나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아니면 제휴금융사를 넓혀서 제휴금융사의 서비스를 간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외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 특히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한테 구독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구독 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을 제시한 핀테크 기업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저는 이러한 수익 모델의 차이에 따라서 광고 마케팅에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서비스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둘 건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고 마케팅보다는 구독 서비스에 중점을 맞춘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익명의 참석자께서 원앱처럼 보여도 실제로 다른 앱으로 넘어가는 형식과 원앱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고객의 입장에서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앱인앱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앱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앱 안에서의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통합성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앱인앱 방식이나 아니면 넘기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앱이 무거워지고 비효율적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차이점은 신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의 앱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여러 앱으로 넘겨졌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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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앱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외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특히 뱅킹이나 지급 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원앱 전략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지 생각해 보면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한 두 개만 더 답변 드리고, 국내 핀테크 산업에서 아직까지 유료 구독 수익 모델을 상용하지 않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겁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서비스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서비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고객을 뺏길 것 같은 그런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에 자신이 있다면 구독 서비스로 가는 게 훨씬 구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옳다,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신문에서 보면은 모 페이 업체가 고객의 이용 금액은 증가했는데 적자가 쌓였다라는 얘기를. 이런 페이 업체들이 금융회사 제휴 서비스를 늘리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수익원 확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원 확보가 목적이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어서 고객의 신뢰를 장려주는 측면에서는 쌓, 쌓, 쌓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고객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 어자일하고 인티그레이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설계되어야 고객이 자주 방문하고 오래 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명의 참석자께서 오픈 뱅킹, 마이 데이터 등 금융 인프라가 개인 대상으로 한정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핀테크 서비스의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SME도 마이데이터의 범위에 들어가서 좀 더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수익, 과거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 기반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들의 니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금융위의 핀테크 금융혁신 지원단에 있는 부장님과 팀장님과 사무관님 등을 대상으로 해외 핀테크 유니콘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세미나를 낸 적이 있고,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핀테크 유니콘 중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발전한 사례들이 많다. 근데 국내는 부족한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주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할지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관련 해외 사례에서 주식 및 증권업과 관련된 성공 사례도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두 가지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급결제, 하나는 회계나 인사 경영관리, 이런, 그 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이런 식의 접근은 있는데, 증권이나 주식 쪽은 제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 제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톡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장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증권사들도 퇴직연금 관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굳이 생각해 본다면 증권사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현금 자산이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을 뜯어보면은 거의 그 퓨어 캐시,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성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거나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현금 자산의 유동성만 고려하고 있고 수익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자산 관리, 해외 IB처럼 현금 자산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사업 모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에 뭐 대형 증권사들이 OCIO라고 해서 뭐 연금이나 기금들의 현금 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 단으로 가면은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들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